네, 안녕하세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아직 3분 정도 좀 남았는데 저희 그냥 일찍 시작할게요. 자, 저희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시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은 1차 합격하신 거 축하드려요.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유예생으로 그냥 보지 뭐 이런 유혹이 계속 이제 들 거예요. 그쵸? 하루에 수십 번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냥 내년에 유예생으로 볼까? 시간도 너무 없고 이 많은 과목을 내가 언제 공부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이 들 건데 그때마다 조금 마음을 많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쵸? 내년에 또 틀려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진짜 여기서 한 6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6년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본 건 뭐냐면 동차로 하나, 유예로 하나, 내가 드는 생각은 똑같고 내가 힘든 건 똑같고 나의 공부 수준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 2달 바짝 해가지고 올해 딱 끝내면 나는 뭐다? 25기 노무사의 신화다. 난 동차로 끝냈다. 그렇죠? 그럼 명예를 짐은 물론이고 난 내년에 또다시 1년 동안 고생하지 않게 돼요. 이 2달을 바짝 고생하는 게 낫지 1년을 고생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수험 생활을 제발 빨리 끝내고 나가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데 이유는 하나, 너무 자기가 여기 오래 있으면 많이 망가져요. 마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2달 바짝 공부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내년을 또 이제 고생할 거 많이 없애고 난 평생에 뭐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커리어를 좀 살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인사관리는요. 줄이면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분량이 많지가 않고 또 우리가 1차 경영학을 할 때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접했기 때문에 많이 크게 어렵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제부터 문제냐면 암기 싸움이자 그리고 강약 조절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지금 제가 아예 수험서를 기본 교재로 정하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인 게 수험서를 다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가 이제 주 교재로 잡았는데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면 잠깐만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펴보세요. 아무 페이지나 펴봐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이픈으로 문장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장이 다 줄임 형태, 즉 축소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수험서에는 그냥 한 문단으로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첫 번째 하이픈은 개념으로, 두 번째 하이픈은 특징으로, 아니면 첫 번째 하이픈은 개념으로, 두 번째 하이픈은 장점으로, 세 번째 하이픈은 단점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다 구조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수업 나가잖아요. 그럼 수업 진도만큼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복습하실 때 각 하이픈에서 쭉 문장 읽고 나는 이 문장이 요 단어만 있으면 생각이 나겠다 하는 그 단어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자 한다면 목차 암기가 필수예요. 목차 암기만 필수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차를 봤을 때 아래에 특정 단어와 내용이 생각이 나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난 단어와 문장,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는 딱히 크게 암기 부담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 되나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목차 암기 정도 할 거고 그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여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서술하는 형태로 조금 가는 것이 가장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브노트로 가는 거고 이 서브노트의 문장을 보시고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하시면 물론 책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냥 여기서 즉흥적으로 바로 해결해서 가는 것이 아마 빠르실 겁니다. 동참하는. 그거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마 파일로 나갔을 거예요. 제가 재본 교재로 안 드리고 파일로 드렸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연습 문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30 파일이죠. 제가 지금 30 파일 다 사드렸는데 거기다 그 자료를 틈틈이 껴놓으시라고 아예 이렇게 떡제본을 하지 않고 30 파일을 껴서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조금 보시면 걔네는 어떤 아이들이냐 지금 이 서브노트 통해 가지고 정리한 기본 내용들을 문제 형태로 아니면 답안 형태로 복기를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복기가 될 수 있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브노트를 통해서 목차 암기하고 기본 내용의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답안 형태로 목차와 내용을 현출해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권해요. 시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예 30문제, 뭐 몇 문제 찝어가지고 그것만 바짝 외우고 들어가도 대성공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셔서 총 3문제를 푸셔야 돼요.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2개.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저는 2문제 이상을 쓰고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예 그냥 2차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거의 한 문제도 완성을 못하고 나오세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답안 형태로 저희가 연습 문제집 통해서 실제 답안으로 쓸 때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가 이것까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연습 문제 통한 답안 작성 방법까지 압축적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거라서 조금 빡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요것만이라도 하고 가고 특히나 아마 문제가 50 몇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연습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정말 30문제까지는 준비하고 가겠다. 20문제까지 준비하고 가겠다. 그거를 일단은 최소한의 목표로라도 잡으셔야 되고 올해 나 동차로 반드시 끝낼 거다라고 하신다면 서브노트에 목차를 다 암기하시고 여기 연습 문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정리를 하세요.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예생들하고 똑같이 답안 작성 3문제 다 쓰고 나오실 수는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특히나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왔다. 정말 쉽게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드시냐면 그때 공부할 걸.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내내 그 생각 들어요. 공부했으면 이거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공부할 걸.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쉬움이 남는 순간 신림동에서의 삶이 길어집니다.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아쉬움 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달은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7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답안지를 많이 써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를 좀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안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25점 문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50점짜리를 시험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75점 문제를 시험 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7시 수업이 시작인데요. 아마 25점짜리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6시 반부터 25분 동안 25점짜리 문제를 풀 거고 다음에 50점짜리 문제를 풀 거면 6시부터 해서 6시 50분까지 50점짜리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전에 와서 복습한 범위 내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물론 답안지는 이제 제가 이제 볼 거고요.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드리기도 할 거고 이거 코멘트를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웬만하면은 시험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지만 시험까지 다 보셔서 완벽하게 조금 이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연습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답안 작성 3박자가 골고루 지금 맞춰져서 이 동차반이 끝나시면 GS 3기 강의에 들어오셔서 100점짜리 실전 모의고사를 유예생들하고 똑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됐어요? 이 동차반 커리큘럼에 제가 그걸 넣었어요. 이거는 물론 제가 의무적으로 모두 다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동차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조금 올해 안으로 끝내고 싶다라는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받은 메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 상담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3기 일정까지 제가 같이 가실 수 있게 좀 넣었어요. 뭐 수업을 듣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게 했다고요, 제가. 됐어요? 그냥 동차반 수강증 보여주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셔서 100점짜리 실전 모의고사를 유예생들하고 똑같이 봐보고 내가 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실전 감각을 충분히 익히시고 가시면 인사관리는 승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됐어요? 인사관리는 뭐 노동법이나 행정쟁송처럼 막 판례를 똑같이 뭐 외워야 되네, 뭐 하네, 이런 논란이 많이 없어요. 사실 유연한 사고가 있고 일반 구조나 틀만 알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과목 다 평타 치고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조금 더 점수를 잘 맞으면 그게 합격선 근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포기하시거나 뭐 선생님 저는 다른 과목 때문에 그만두려고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행정쟁송 점수가 정말 안 좋았어요. 행정쟁송 점수가 40점대였어요. 근데 저 합격했잖아요. 되게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어요. 다른 과목들 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뭐 경영조직론 이런 거는 제가 80점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쟁송 40점대 나왔는데도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 저 한 과목이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요. 아유 다 괜찮아요. 5과목의 조화를 통해서 합격 점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강점으로 갖고 있는 과목으로 모두 다 메꿀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2달 기간을 포기하지 말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이나 있어요. 2달이면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쵸? 게다가 너무나 다행인 게 지금 인사가 앞쪽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마 뭐 경조하시는 분들은 경조가 앞쪽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사경조라는 두 가지 과목을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충분해요. 게다가 GS 3기까지 모의고사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간이라 가지고 포기하면 저는 되게 어리석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인사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저희 서브노트 펴셔서 일단 서브노트하고 연습문제집을 아마 동시에 나갈 건데요. 서브노트 펴시면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하시느냐면 일단은 목차를 눈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밑줄을 쳐드리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여러분이 밑줄을 좀 쳐나가면서 읽으세요. 아셨죠? 서브노트를 뭐 내일 아침에 복습해야지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본인이. 그죠? 10시 반에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하면 12시, 1시에 잔단 말이죠.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감이 오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바짝 들으시면서 이 서브노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연필로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고 뭐 하고 하셔도 좋아요. 하셨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수험 공부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목차별로 약간 좀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치는 편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형광펜 있죠. 분홍색, 노란색 우리가 익숙한 형광펜 말고 약간 그런 은은한 파스텔 톤이 나는 형광펜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목차별로 다른 색깔로 조금 줄을 쳐가기도 해요. 유예생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차 수준별로 자기가 나누어서 볼 수 있게요. 그래서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봐서 가장 큰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마자 목차 아래에 나와 있는 아라비아 숫자 목차를 보면서 조금 내용 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양가로 목차를 또 보면서 더 내용을 세부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조금 보는 방식이 있어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으로 빨리빨리 익혀두면서 구조를 빨리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인사관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저희가 갈 건데요.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내용, 즉 인사관리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 체계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많은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도 없는 데입니다. 이거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구조와 관련된 내용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자체의 학문적 체계라고 해서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네, 됐네요. 자, 가시면요. 인사관리 체계 형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인사관리라는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인지 그 일반적인 체계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인사관리는 큰 골격을 이해하고 그 아래의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골격만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인사관리라는 건 여러분 1차 경영학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활동, 즉 경영이라는 관리활동의 하위활동으로서 좀 배웠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냐? 딱 하나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의 목적 달성에 뭐 하는 거예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인사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의 목적이라는 걸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하위 목표로 나누어서 인사관리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된 인사관리의 목표와 사회적 효율성과 관련된 인사관리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서 목적 달성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노동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주요한 경제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건 대체 뭐가 되는 거냐? 인적 자원, 즉 인적 자원은 다른 물적 자원과
자원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물적 자원에 비해서 인적 자원은 뭐가 있다? 감정, 비합리적인 측면들, 아니면 동기나 의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 아니면 사회적 동물로서의 특성 등등을 뭐 해야 된다? 고려하여서 이들을 만족시켜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얘네가 즐겁게 요거를 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노동 능률 증대라는 경제적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자체의 만족이라는 사회적 효율성, 이 양자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 활동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직무 자체를 구조화를 시켜서 이 직무 자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뭐합니까? 선발 배치하여 그 직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이 직무 수행을 통한 사람의 만족까지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직무와 사람 간의 관리, 양자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관리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뭘 볼 거냐면 이 경영학의 이론 발전사를 보면서 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이 두 가지가 메인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이론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론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영학의 이론사 여러분 1차 경영학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봤죠. 그죠? 산업혁명 직후에 어떤 게 가능해졌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뭐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적게 노력해서 많이 만들까? 여기에 대한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무슨 용어를 쓰면서 연구를 시작했냐면 효율적 생산이라는 것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효율적 생산은 무슨 뜻인가요? 적게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영학의 가장 초창기의 고전 연구들은 고전 이론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느냐? 효율적 생산, 즉 어떻게 하면 적게 노력해서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이 고전 이론의 대표주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전 이론의 일환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만 조금 살펴볼게요. 자, 테일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첫 번째, 그동안에 산업혁명 이후에 파업도 많이 일어나고 태업도 많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노사 간의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종업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사용자를 믿지 못하고, 그쵸? 그리고 뭐 하게 되겠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 뭐 하죠? 그럼 불신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어떤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죠? 일단 반발부터 하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지 말아라 이제. 무조건 뭐 한다? 과학적으로 과업 중심 관리를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업 관리를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업이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얘는 직무를 표준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됐어요? 자, 직무의 표준화라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직무의 표준화. 일단 첫 번째로 테일러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분업의 원리, 맞다고 얘기했어요. 분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직무를 하나의 종업원이, 한 명의 종업원이, 자, 이게 직무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직무라는 거는 다양한 뭘로 이루어져 있다?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업. 그래서요? 예를 들면 비서직, 직무죠. 비서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비서님들 우리 뭐 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일정 관리, 자료 관리, 또 뭐 하실까요? 또 응대, 이런 것까지 다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하나의 하위 활동을 우리가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는 다양한 과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이 과업들을 전부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한 사람은 하나의 과업만을 전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업을 하면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직무 자체가 어떻게 된다? 단순화돼요. 직무가 단순화되고 이렇게 단순화된 직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업원에게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럼 종업원은 뭐 하게 되겠어요? 이 분업을 통해서 단순한 직무를 맨날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됐죠? 그런데 이때 그냥 단순한 과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뭐 한다? 그냥 해가 아니라 어떻게?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표준화는 뭐냐면요, 이 해당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이라는 것을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됐어요? 이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화시킨다? 어떻게 해요? 시간 동작 연구라는 걸 통해서요. 테일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삽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간과 동작, 가장 과학적인, 가장 최적의 시간과 동작이라는 걸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이나 아니면 도구들을 모두 다 공식화 시켜놓고 이대로만 반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화가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생활의 달인이 돼요. 그죠? 이 해당 과업만 수행하는데 최적의 방식으로 맨날 수행하니까 나 뭐가 된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 된다 이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효율적 생산 맞죠? 똑같이 8시간 투입하는데 산출물은 훨씬 많은. 맞죠? 그래서 이 직무 표준화라는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과업 자체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준화, 구조화를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에 따라서 모든 작업 수행이 일어나서 사전에 이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거를 수행하고 난 결과로서 뭐를 줍니까? 차별 성과급제라는 걸 줌으로써 자, 너 하루에 이만큼 만들면 내가 임률을 몇 프로 더 올려서 줄 거야. 사전에 명확하게 모든 것을 뭐예요? 종업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노사 간의 불신을 없애고 더 효율적인 생산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테일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직무라는 것을 이렇게 다 뭐예요? 표준화 시켜놨죠. 테일러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단순한 과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가 이 직무를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느냐면 과학적 선발과 뭐예요? 교육훈련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이 구조화 시켜놓은 직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 배치하고 이걸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바보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인사관리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됐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인사관리 공부할 때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직무와 사람의 적정 배치, 양자의 적합성, 극대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당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직무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에 따른 결과나 과정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해주고 개발 육성해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인사관리라 이거예요. 됐죠? 자,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뭐가 돼요? 효율적 생산이라는 것은 긍정적 평가 내용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인적 자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적 자원과 똑같이 대한 게 문제예요. 자,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과 다르게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심리.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맨날 단순 반복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나? 그렇죠? 통제감이 상실돼요. 업무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된다? 우울증 와요. 이게 바로 뭐다? 노동 소외현상. 인간 소외현상. 됐죠? 요즘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사회학 관련된 보고서를 본 게 있어요. 논문을 이제 막 여러 개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논문을 막 공부를 해봤는데 요즘에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들어봤죠? 그죠? 게다가 또 요즘에 무슨 말이죠? 금수저, 흑수저 이 말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 헬조선 이 말 많이 쓰죠. 그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쓰는 데다가 이 젊은이들의 우울증의 빈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감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통제 상실감을 느껴요. 자기가 통제 상실감을 느껴버리니까 그때부터 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본다? 부모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을 보면서 모든 걸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통제감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똑같이 연결돼요. 인간 소외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누구였어요? 인간관계론이었잖아요. 인간관계론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로는. 효율적 생산을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과학관리, 과업을 중심으로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면 오히려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얘 개념 정의는 과학관리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요인들이 밝혀졌다. 새로운 요인들을 얘가 밝혀냅니다. 새로운 요인을 어떻게 밝혀냈냐면 첫 번째, 호손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호손 실험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4차의 실험을 진행하죠. 그렇죠? 첫 번째 무슨 실험했어요? 조명을 바꿔봤어요. 그렇죠? 조명의 밝기를 높이면 분명히 생산성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조명과 생산성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메이오하고 그의 친구들이었잖아요. 자, 메이오가 그래서 뭐 했어요? 아, 조명만 바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물리적 작업 조건을 다 좋게 바꿔봤어요. 임금도 올려주고 휴게 시간도 늘려주고 근로 시간도 줄여주고 다 해봤더니 생산성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물리적 작업 조건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렸더라? 심리적 요인 때문에 올랐더라. 무슨 뜻이냐? 여기 이 호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공들이 자꾸 하버드생들이 와서 자기 일하는 거 관찰하고 물어보고 사장님 자꾸 내려와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니까 직무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온 거예요. 됐어요? 게다가 이 직무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것은 직무 만족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메이오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럼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과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면접 실험을 한 거예요. 면접 실험을 하면서 발견해낸 건 뭐냐면 이런 심리적 요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뭐다? 개인적 요인,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자기가 고유하게 느끼는 심리예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요인은 뭐냐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심리에 의해서 자신의 심리 역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 그냥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그냥 내 탓인가 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막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막 댓글에 헬조선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다느니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런 것 같아. 그죠? 이게 집단 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발견하느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심리로부터 개인의 심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조건이라는 걸 조사를 하려고 하나의 작업팀을 한 실험실로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실험실 안에서 작업하시라고 편하게.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이 메이오하고 그의 친구들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쫙 해봤더니만 어떤 걸 발견했느냐면 되게 재밌는 게 분명히 일일 과업 할당량이라는 것, 즉 하루에 얼만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높은 임료를 가산해서 붙여줄게. 이게 차별성과급제인데 분명히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더 만들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다? 이 작업팀 안에서 10개, 이게 일일 과업 할당량이라고 해봐요. 이게 할당량이에요. 그러면 내가 11개부터는 어떻게 된다? 더 높은 임료를 적용받아요. 이전까지는 개당 100원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개당 150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미친 듯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된다? 한 11개, 12개 정도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더라. 시간이 남는데도. 이유는 뭐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드라졌을 때 돌아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 왕따, 비아냥, 조롱. 작업팀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봤죠. 우린 너무 착해가지고 안 그래봤을 거예요. 안 그래봤을 건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도드라졌을 때 오히려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더라? 비난밖에 없더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계속 속해있고 싶어하지 이런 돈만 밝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밝혀낸 건 이런 비공식 집단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패거리. 집단의 규범이라는 것이 이 작업자의 행위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더라. 이거를 발견한 게 이 호손 실험의 발견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발견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인간관계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손 실험 내용만 아셔도 여러분 충분하긴 해요. 근데 이번은 그냥 내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라고 해가지고 나온 평가는 대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여기는 첫 번째 무슨 평가? 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요인을 밝혀냈구나.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지금 첫 번째로 사탕발림 인사관리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심리적 요인 만족, 비공식 집단 규제나 사회적 조건. 이거 뭐예요 다? 야, 너 일 진짜 잘한다. 너 없으면 우리 조직이 안 돌아갈 것 같아.
그죠? 이런 형태로 계속 이빨은 칭찬과 인정만 해주면 무조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작업 조건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판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여기가 바로 대표적인 경영학 이론의 뭐예요? 양대축이에요. 이거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양 이론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 이론들 다음에는 무슨 이론이 나오겠어요? 통합적 관점이 나와요. 왜 꼭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 효율성 아니면 이 직무를 통한 과학적 관리 요것만 강조를 하고 왜 여기에서는 인적 자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강조만 하느냐. 양자 모두 강조하자. 됐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경제적 효율성 어떤 관점이에요? 과학적 관리법. 사회적 효율성 어떤 관점이에요? 인간관계론이잖아요. 종업원 만족시켜야 된다. 여긴 뭐예요? 노동 능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양자를 목적으로 하게 된 거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 거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 직무와 사람의 극대화 특히나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뭐예요? 개발이나 교육 훈련에 대한 강조 관점까지 이제 나오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이론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세 번째 이론 하나만 볼게요. 자, 이런 전통적인 이론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통합 관점도 나오긴 하지만 저희는 조금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이론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돼요. 전략적 접근.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자, 얘는 뭐를 강조하느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로 인적 자원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무슨 뜻? 자, 조직의 목표라는 것,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 전략이라고 해볼게요. 전략이라는 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크게 기여한다? 다른 물적 자원도 아닌 인적 자원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인적 자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전략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를 전략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략적 자산. 그래서요. 한 기업이 전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하느냐? 자, 두 번째, 얘는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런 전략적 자산으로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역할을 해주려면 어떤 특성을 띄어야 될 거냐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서 인적 자원이 가져야 되는 인적 자원의 특성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이 해당 조직한테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해당 조직한테 가치가 있는 인적 자원이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직의 전략과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자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과 적합한 자원,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희소한 자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 조직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특성이긴 하지만 우리 조직만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돼야 된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어야 된다. 요거예요. 자, 우리 조직만 갖고 있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게 불가능해야 됩니까? 다른 경쟁사가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됐어요? 인적 자원 자체가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인적 자원이 이런 특징을 갖도록 만들어줄 거냐?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첫 번째, 그러면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해야 될까요? 이 전략과 뭐 해야 된다? 적합한? 전략과 적합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역량을 보유한 인적 자원이 필요해요. 인적 자원. 특히 여기 적합.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전략은 뭐냐? 우리 회사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동안 충족을 못 시켰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전략이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 맞아요? 전략과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본 기업의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기업의 전략 실행에 가장 도움이 되는, 즉 가장 적합한 인적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게 우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가 있으면서 희소하고 모방이 안 되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전략 실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은 못 찾았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교육훈련,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나 개발 활동을 통해서 인적 자원 자체를 다른 기업은 우리와 같은 인적 자원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 기업만의 뭐 한다? 희소한 특유한 자원으로 인적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의 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